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한번 맞춰봤고요. 실제 이제 통신공학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배워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신이라는 게 왜 나왔냐? 우리 기차에서 이제 기차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발전된 거는 군대에서 이 통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군대 혹시 다녀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계시면 군대에서 통신 기기 한번 만져봤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다가 메고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고 이런 것들 워게임 같은 거 하셨을 때 분명히 해보셨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통신공학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통신입니다. 우리 통신 뭐라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 주고받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도 내가 우리 앞에 적군이 있다. 우리는 뭐 1시간 후에 공격을 한다. 뭘 주고받는 거죠? 음성을 주고받겠죠. 그렇지만 이 음성 또한 데이터예요. 음성 데이터. 문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네, 우리 인터넷 같은 거 하다 보면 메일 같은 거 많이 쓰시죠? 내가 메일을 써요. 그러면 우리 군대에서도 다 메일을 씁니다. 그랬을 때 이 메일을 보내는 것들도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네, 뭘 보내죠? 우리 데이터를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 또 영상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 통신이라는 것들을 하죠. 우리 통신은 영어로 뭐죠? 통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불러요.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커뮤니케이션. 우리 그냥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의미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잖아요. 대화. 우리 인간도 대화를 하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인간도 대화를 하죠. 통신하는 거예요. 서로.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통신을 하는데. 네, 한글을 사용하자라고 이 법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 프로토콜 이렇게 불러요.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규약 이렇게 불러요. 규약. 매우 중요합니다. 규약. 약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중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어, 일본은 일본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다 각각의 규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통신도 규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규약은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통신도. 지금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통신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규약이 TCP, IP라는 이런 규약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구글 사이트를 접속을 해도 접속이 되는 이유가 아까 물리적으로는 뭐 케이블이 있지만 이 논리적으로는 이런 규약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한글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대화를 해요. 갑자기 중국말로 소통을 하게 되면 그게 소통이 될까요? 물론 뭐 중국어를 내가 따로 제2 외국어를 배워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신의 아주 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통신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불러요. 대화를 한다. 인간도 통신을 하는 겁니다. 서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통신은 뭐 언어적인 통신 이런 것들은 아니죠. 영어나 국어에서 이제
언어적인 통신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은 데이터 통신을 배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또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 통신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통신공학, 이 공학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모든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고, 위성이 있고, 이 데이터의 형태는 음성이 있고, 영상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뭐죠? 주어진 어떤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데이텀이라는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통신을 한다. 잘 보게 되면요, 우리 지금도 통신을 맨날 해요. 우리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나요? 카카오톡 쓰죠. 우리 친구랑 카카오톡 맨날 메시지 보내고, 부모님하고도 보내고, 이게 뭐예요? 통신이에요, 통신. 네. 물론 옛날에는 전화를 이용해서 통신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통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는 지금은 사용자 간에 합의된 형태의 표현 정보예요. 말 그대로 음성이냐, 영상이냐, 텍스트냐, 이걸로 분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데이터 통신, 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부르죠. 데이터 통신은 말 그대로 전선과 같은 이런 특정 형태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이 전선은 뭐죠? 유선통신이에요. 유선통신. 전선은 유선통신. 유선통신과 또 무선통신이 있죠.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위성통신까지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어찌됐든 유선이 됐건 무선이 됐건 위성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두 장치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들. 우리 스마트폰 예를 들어볼까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내가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통신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통신이 되죠? 카카오톡이?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봤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죠. 이렇게 전국의 한 70% 이상이 산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 대부분은 이런 산 정상 이런데 기지국을 여기다가 만들어요. 기지국.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 움직이겠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통신은 이렇게 기지국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두 번째 이렇게 산 위에 또 기지국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지금까지는 요 A라는 산의 기지국과 통신을 하다가 내가 앞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이 기지국보다는 B 기지국이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통신이 이렇게 통신을 하다가 이렇게 시켜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땅이 좀 적은 나라죠. 좁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국을 전국에 다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이 거의 끊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A라는 기지국을 통신하다가 B 기지국을 가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혹시 뭐 난 여행을 좋아한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브라질 같은 큰 나라 한번 가보시면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도시만 통신이 되지 저기 시골 가면 통신이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상상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다 돼요. 통신이. 휴대폰이 다 된다는 말이죠. 네, 미국에서 실제 많이 죽는 사건이 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은 이 중부지방을 가게 되면 아주 대단히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뭘 또 재배를 하죠? 옥수수 재배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옥수수가 키가 굉장히 큰 거 아세요? 옥수수가 막 2m, 3m 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농장을 갖고 있어요. 2m, 3m. 내가 안 보여요, 점프를 뛰어도. 어린아이들이 이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길을 못 찾아서 죽어요.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는. 네, 우리나라 이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은 그게 기지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넓기 때문에 아주 넓은 땅에 뭐 한 10명 사는 거예요. 10명을 위해서 통신 기지국을 세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이 되는 이런 공간을 안 되는 공간을 음영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음영지역.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영지역을 다 설계를 해서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다 설계를 해서 기지국을 다 세워놨어요. 땅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렇게 두 장치 간의 데이터를 교환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의 공유를 의미하는 라틴어, 커뮤니케어라는 이런 라틴어에서 나와서 두 가지가 교류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언어를 소통하고 있는 것들도 다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전기통신이에요. 전기통신. 네, 전기통신은 원거리 통신 이렇게 불러요. 원거리 통신. 원은 뭐죠? 우리나라는 약간 한글, 한문 문화권이죠. 멀 원자 써서 먼 거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네, 이런 것들을 전기통신 이렇게 불러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 그래서 우리 뭐 SK텔레콤, KT텔레콤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KT, 코리아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약자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의미예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게 전기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래서 KT도 코리아 텔레커뮤니케이션. 한국의 이런 전기통신 회사다. SKT는 이제 SK그룹이죠. SK텔레커뮤니케이션. 네, 이렇게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또 용어가 나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은 원거리 통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 곳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행해지는 통신을 의미하는데요. 또 어원이 있죠. 텔레. 텔레는 그리스 말로 멀다라는 뜻입니다. 멀다.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은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은 당연히 텔레커뮤니케이션입니다.
먼 거리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이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먼 거리를 보내고 두 번째 데이터를 보내요. 음성, 문자 메시지, 영상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통신입니다. 데이터 통신은 기본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딜리버리, 전달성입니다. 전달성은 정확한 목적지로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친구한테 보내면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되게 중요해요. 통신은. 정확한 목적지, 이걸 통신에서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불러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다. 네. 그래서 목적지를 또 통신에서는 RX 이렇게 불러요. RX. 리시브 이렇게 불러요. 리시브, 받는다. 그 다음에 보내는 통신 쪽은 TX 이렇게 불러요. 트랜스미션, 보낸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통신이라는 게 미국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 학문이 미국의 그 철도 그 청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용어들이 영어로 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여기에서 보내는 통신은 TX, 받는 통신은 RX, 이것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TX, RX.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전달성.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통신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용돈을 줘야 돼서 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계좌를 썼는데 다른 곳으로 통신이 돼요. 그럼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달성 매우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정확성.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군무원이 붙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모든 업무를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종이를 가지고 옆 사람한테 주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이 군에서 사용되는 이런 메일을 통해서 업무망이죠. 이런 업무망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아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서 주는데 이 데이터가 나는 10장을 만들었는데 한 장만 가요. 옆 사람한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적시성, 타임리스. 데이터를 적당한 시간에 보내야 돼요. 우리 메일은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문서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마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2시간 후에 이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적시성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요. 우리 메일 서비스를 보시면요. 미리 보내는 메일 서비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내가 메일을 쓰지만 뭐 내일 아침 9시에 메일을 보내라, 이런 또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이 적시성에 의해서 쓰는 거고요. 네 번째는 파형 난조, 지터라고 해서 음성이나 동영상 패킷 도착 시간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봤을까요? 예전에 위성 통신 같은 것들 했을 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그때 태어나셨을까요? 네, 그때 아주 옛날에는 이 파형 난조가 발생돼서 그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딜레이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 일이 뭐냐면 이 통신사에 따라서 우리 축구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골을 넣으면 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성 통신을 보고 있는 옆집은 이쪽에서는 이미 골이 났는데 10초 후에 골 이러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실시간성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걸 이제 파형 난조라고 얘기해요. 네. 음성이나 동영상 패킷 도착 시간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들. 네.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는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거의 많이 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통신,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통신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아날로그 통신을 했을 때 주로 많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특성 4가지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것만 외우는 거예요. 전정, 적파 이렇게. 네, 앞에 이제 초성을 딴다라고 제가 얘기 아까 드렸죠. 요것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 요것만 전정, 적파 요것만 외우는 전정, 적파, 전정, 적파. 전, 정확, 전달성, 정, 정확성, 적, 적시성, 파, 파형 난조 요것만 딱 이렇게 머리에서 맴돌게 요렇게 요 초성만 외운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은 초성을 외우게 되면 금방 맞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외우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초성을 외운다. 우리 통신에서는 이런 이론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데이터 통신은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네, 이거는 데이터 통신입니다. 우리 데이터는 음성, 텍스트, 동영상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 통신은 아까 송신자 말 그대로 보낼 송이죠. 우리 한문에서 나오는 보낼 송자를 써서 보내는 사람.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TX 이렇게 불러요. TX. T는 대문자, X는 소문자를 써요. 네, 이렇게 통신에서는 이렇게 기호를 전 세계가 다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받을 숫자 쓰는 거죠. 수신자, 받는 사람. 네, 수신자는 RX 이렇게 불러요. R은 receive의 약자예요. 받는다라는 뜻이죠. 우리 야구에서도 받는 사람, 리시버라고 하죠. 포수. 네, RX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우리 전송 매체는 뭐죠? 우리 앞에 배웠던 유선망이냐, 무선망이냐, 위성망이냐 그런 거예요. 전송 매체는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고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프로토콜이 있네요. 프로토콜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규약 이렇게 불러요. 규약, 약속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언어는 한국에서는 한글을 쓴다고 했죠. 미국은 영어, 전 세계는 영어, 중국은 중국어. 그게 규약이에요. 통신은 규약을 맺었죠. 주로 인터넷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신 규약은 TCP 또는 IP라는 이런 방식을 써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TCP, IP 통신 얘는 무조건 외워두세요. 대부분 정답이 TCP, IP 통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요 나중에 나올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보내는 사람이 데이터를 받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우리 언어에서는 한글을 쓰는 것처럼 우리 데이터 통신에서는 TCP/IP라는 이런 언어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UDP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UDP보다는 TCP/IP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우리 특히 인터넷에서는.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쓰죠. 그렇죠? 서로 소통할 때. 근데 가끔 영어를 또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한글을 쓰죠. TCP/IP 통신을 한다. 그렇지만 뭐 가끔 UDP 통신도 한다. 네,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데이터 통신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기본적인 특성이 아주 기본적인 거는 우리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는 뭐죠? 텍스트.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볼까요? 카카오톡 많이 쓰죠. 주로 뭐 영상을 보낼 수도 있죠. 뭐 사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뭘 보내요? 글 보내잖아요. 안녕, 밥 먹었니? 뭐 날씨 더워?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게 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 메시지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통신 대상인 이런 전송되는 정보, 데이터의 대부분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메시지가 문자, 숫자 뭐 가끔 쓰죠. 그렇죠? 소리, 음성 뭐 보낼 때도 있어요. 내가 녹음해서 이렇게 보낼 때 있어요. 뭐 그림 같은 것들도 가끔 보내죠. 영상 뭐 이런 것들 다 보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메시지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보내는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우리 통신사에서 SMS라고 하죠. 숏 메시지 서비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SMS. 그게 문자 서비스잖아요. SMS 이런 거 들어봤어요? 지금은 잘 사용 안 하죠. 우리 카카오톡 사용하니까. S가 뭐예요? 숏. M이 메시지. S가 서비스. 숏 메시지 서비스. 그래서 짧은 그런 메시지만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다가 지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길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MMS라는 거 들어봤어요? MMS. MMS가 멀티플, 많은 것들을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다. 지금 어떻게 됐죠, 이거? 이거 망했죠. 우리 카카오톡이나 뭐 라인이나 이런 걸로 보내잖아요, 지금 다. 거기에는 그 메시지의 길이가 사용이 없어요. 지금 아주 길게 보낼 수가 있어요. 단 카카오톡 같은 데서는 그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영상을 못 보내게 다 막아놨어요. 트래픽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송신자는 샌더, 메시지를 보내는 뭐 사람, 장치, 컴퓨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고요. 수신자는 리시버, 받는 쪽이다. 메시지를 받는다. 컴퓨터, 핸드폰, TV,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리시버. 우리 그래서 그 집에 와이파이 다 쓰시나요? IPTV 같은 거 다 보죠. 거기 보게 되면 통신사에서 와서 어떤 것들을 설치해 줄까요? 이거 리시버 설치해 주잖아요.
TV, IPTV 볼 수 있도록 뭐 KT 쓰다가 SK텔레콤 바꾸면 SK텔레콤 기술자분이 와서 이 SK텔레콤의 리시버 요만한 네모난 거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앞에 이렇게 불 들어오고 이런 거 봤어요? 그게 리시버예요. 받는 거. 통신을 받아야지 뭐 TV를 보겠죠. 네, 그런 것들. 네, 그거를 리시버 이렇게 부릅니다. 리시버. 그리고 데이터 통신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송 매체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가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물리적인 유선, 그러니까 무선 통신은요. 유선 통신이 있어야지 무선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산을 그렸죠.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하지만 이 기지국이 여기 있잖아요. 기지국. 여기. 이 기지국은 어떻게 통신할까요? 기지국은 이렇게 땅 속에 케이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거 이제 광 케이블 이렇게 불러요. 광 케이블. 이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케이블, 실제 그런 물리적인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나는 실제 이제 무선 통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 통신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거를 하기 위한 케이블 전선을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경로 이렇게 불러요. 대부분은 이렇게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꼬임 쌍선이에요. 이 케이블, 우리 통신 케이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을 뭐 광통신, 또 UTP 이런 케이블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케이블들을 이렇게 그 케이블 고무를 이렇게 벗겨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불이 선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꼬임을 통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전달력이 좋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꼬임 상선, 트위스티드 페어 와이어 이렇게 부르고요. 또 지금은 뭐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예전에 케이블 TV라는 게 있었거든요. 케이블 TV.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 지역이라고 보면 가까운 거리죠. 이 가까운 거리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케이블을 동축 케이블 이렇게 불러요. 동축 케이블. 이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을 우리 여기 동축 케이블 그런 지역망 이런 것들 통해서 통신하고 지금은 잘 없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광 케이블, 파이버 옵티컬 케이블 이런 개념들이 나왔어요. 광 케이블은 뭐죠? 먼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지역 방송 이런 것보다는 전국 단위의 통신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광통신 케이블이에요. 이 광은 말 그대로 유리예요, 유리. 이 광 케이블은 케이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케이블이 사람만 해요. 케이블이 이렇게 돼요. 실제 크기가 30cm. 큰 거는 1m. 케이블이. 여기 이제 케이블을 보면 내부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 케이블은 이 내부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 거울.
여기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유리 거울은 어떻게 되죠? 반사가 되거든요. 서로 반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UTP 케이블에 비해서 광 케이블이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통신 방식을 광 케이블, 파이버 옵티컬 케이블. 네, 제가 우리 철도망, 그 다음에 도로망 이것들을 제가 실제 이제 설계해보고 다 이제 구축까지 해봤죠. 실제 이런 케이블 같은 것들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땅을 파서 실제 이 광 케이블 다 묻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국가 간에는 이 해저 케이블들을 또 만들어서 이런 광 케이블을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 기관망, 아주 먼 거리를 보내는 그런 기관망에 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 무선망, 우리 와이파이, 5G, 뭐 4G 뭐 이런 기술들이죠. 네, 그런 이제 무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무선 통신망.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술이 100% 완성이 안 됐는데 이제 위성망 뭐 이렇게 있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하는 위성 통신망 얘를 사용하고 있다. 네,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데이터 통신의 두 번째 특성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규약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얘기 드렸죠? 규약.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규약. 아까 어떤 거라고 했죠? TCP/IP.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TCP/IP. 무조건 나와요, 얘는 시험에. 네, TCP/IP. 제일 중요해서 제일 나오는 거예요. 통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에요. 얘가 없으면 전 세계 인터넷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인터넷에는요, 주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특성, 전정적파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정확성 가지려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주소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시켰어요. 쿠팡에 뭘 보고 와요? 우리 집까지. 주소를 보고 오죠. 우편번호, 우리 집 주소. 그거 보고 배달 오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 보내면 어떻게 돼요? 배송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똑같아요. 우리 통신에서도 주소가 있어요. 주소값. 이 주소가 유일하게 주소값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을 보게 되면 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뭐 192점, 168점, 뭐 68.3 이런 거 숫자 봤죠. 이게 뭐냐면 이게 주소값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주소값이 어떻게 된다? 유일해야 된다. 유일해야지 내가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중복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집 주소가 2개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배송은 어떻게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인터넷도 주소가 하나다. 이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를 제어하고 보내고 받고 그런 규약을 맺은 프로토콜을 우리는 이 규약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무조건 TCP/IP. 제일 중요하다.
그럼 우리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잠깐 얘기 들었죠? 문자, 코드, 코딩, 아스키, 이거는 아스키 이렇게 읽어요. 아스키. 이렇게 불러요. 아스키. 한글, 영어 어떻게 다를까요? 한글.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갖고 있죠.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한글과 같이 모음과 자음을 갖고 있는 그런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아스키 이렇게 불러요. 아스키. 그 다음에 유니코드, 뭐 숫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문자 볼까요? 문자. 문자는 대부분 비트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컴퓨터도 똑같지만 컴퓨터 통신이라고 같은 개념인데 이런 컴퓨터 통신에서 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를 비트다라고 얘기해요. 비트. 이렇게 불러요. 비트. 이 비트는 0과 1 두 가지만 갖고 있다. 우리 컴퓨터 나중에 이제 컴퓨터 쪽을 또 전공하시는 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똑같습니다. 이 비트는 0과 1 이 두 가지 그 숫자만 컴퓨터가 인지를 한다. 근데 인간은 뭘 인지하죠? 우리는 뭘 인지해요? 0부터 9까지 인지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10은 뭐예요? 이렇게 1과 0 해서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는 기본적으로 0과 1, 이 비트를 인지를 하는데요. 얘를 이진수라고 얘기해요. 이진수. 인간은 0에서부터 9까지를 인지하죠. 이거를 10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진수에서 뭐 10진수로 바꾸고 10진수에서 이진수로 바꾸고 중간에 또 8진수나 16진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는 문제들이 또 나와요. 진수 변환. 이게 이제 진수 이게 이제 시험에서 또 많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코드. 네, 코드는 부호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딩. 코딩은 부호의 표현을 이렇게 변환해주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스키 얘는 유니코드의 1127개의 문자에 해당한다. 얘는 뭐 한글 같은 거, 영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아스키를 쓴다. 또한 이 아스키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코드를 유니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니까 1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숫자도 이제 가지고 있죠. 0에서 뭐 9까지 대부분 아날로그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죠. 아라비안 숫자죠. 아라비안 숫자를 전 세계는 또 이제 통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또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영상 데이터는
픽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모니터에도 해상도 이런 거 봤어요. 모니터 보면 1920 곱하기 768 뭐 이런 거 봤어요. 이게 해상도라는 그 영상을 표현해주는,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단위입니다. 픽셀도 단위예요. 우리 혹시 포토샵 같은 거 사용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을, 픽셀은 뭐냐면 128픽셀, 256픽셀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이 이미지를 (128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픽셀이 높을수록 사진을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이해됐을까요? 단지 픽셀이 높으면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죠? 픽셀, 화소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확대를 했을 때 안 깨져요, 이미지가. 단 저장 용량이 좀 많은 거죠.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GB, CM, 여기 이제 CMYK 뭐 이렇게 불러요. 여기다가 C 이렇게 써서 RGB나 CMYK를 쓰는데, 우리 색상을 표현할 때는 RGB 방식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색상을 표현할 때 RGB, 레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세 가지 색상을 조합하면 어떻게 흰색도 되고 검정색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YCM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런 옐로우, CN, 마젠타 이런 방식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디오 신호, 얘는 연속 신호, 이런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네, 이런 연속 신호를 가지고 음성이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개체 또는 여러 화상들을 조합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단위가 프레임 이렇게 불러요. 프레임. 우리 동영상 같은 거 제작할 때 저도 지금 영상을 찍죠. 이런 비싼 카메라에서 동영상 촬영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픽셀은 뭐냐면 정지 영상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이 이제 녹화가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가는 동작이 32개 이상의 정지된 영상을 서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1초당 32개의 사진을 붙여놨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보인대요. 최소한 32개의 프레임, 이 32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데이터의 전송 방식이에요. 보내고 받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크게 이렇게 심플렉스, 단방향, 이건 뭐죠? 일방향, 그냥 보내는 거예요. 주로 라디오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사용해요. 단방향 통신. 그 다음에 전 이중 방식, 풀 디플렉스, 이거는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해요.
내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 내가 보내고 받고 동시에 보내기도 받고. 우리 반이중 방식 하프 디플렉스는 어디서 사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중간. 이건 동시에 보낼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 군대 같은 데 보면 무전기 있죠. 무전기 뭐 누구누구 나와라 오버 하면 버튼을 누르고 하죠. 그 다음에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무전기는 못 보내요. 내가 먼저 말을 보내고 내 스위치를 딱 놓고 저쪽에서 상대편이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이게 나오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반이중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전송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